여행은 지도의 좌표를 따라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풍경과 냄새, 질감과 기온으로 도시를 기억하는 방식이 더 오래 남기도 합니다. 모로코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대륙과 대륙, 시간과 시간, 그 사이에 걸쳐져 있는 듯한 그 땅은 단순히 이국적이라는 표현 하나로는 담아낼 수 없는 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태양 아래 뚜렷하게 빛나는 색채, 길게 늘어선 시장의 냄새, 벽 하나에도 담긴 장인의 손끝까지, 길을 잃는 법조차 여행의 기술로 바뀌는 도시, 낯선 시간을 익숙하게 만드는 이곳에서 우리는 이 여정의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맛과 여행, 그리고 약간의 쥐기를 곁들인 사람 이야기 가득한 전영진의 한 명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로코라는 이름은 예전부터 머릿속 어딘가에 오래도록 남아있던 단어였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북서쪽 끝, 대서양과 지중해가 만나는 지점, 그리고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가 스치듯 지나가는 문화의 교차로, 그곳이 바로 모로코라는 나라였습니다. 여행을 계획하면서도 모로코는 늘 한 발짝쯤 뒤에 있던 나라였어요. 익숙하지 않은 아랍어 표기, 치안에 대한 우려, 멀리 떨어진 거리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국적인 도시 풍경, 시장 향기, 색색의 도자기와 직물 사진들을 보면서 다시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모로코의 역사는 단순히 오래되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여러 제국과 민족이 이 땅을 거쳐갔고 그들이 남긴 건축과 언어, 음식과 습관들이 뒤섞여 지금의 모로코를 만들어냈습니다. 페니키아인에서 시작된 초기 교역, 로마 제국의 지배, 이후 이슬람 왕조의 흥망, 그리고 프랑스와 스페인의 식민 지배까지 모로코는 오랜 역사 동안 수많은 전환점을 겪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틀라스 산맥과 사하라 사막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중해와 대서양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여정의 시작은 카사블랑카였습니다. 수도는 아니지만 모로코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고 항구 도시 특유의 개방성과 바쁜 움직임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처음 본 풍경은 의외로 도심보다 외곽의 허름한 주택들이었습니다. 카사블랑카라는 이름에서 연상되는 로맨틱한 이미지와는 조금 달리 도시의 외곽은 아주 현실적인 모습으로 여행자를 맞이했습니다. 택시 기사와의 몇 마디 영어 대화, 이따금 섞이는 프랑스어, 건물 벽에 어설프게 칠해진 페인트 자국들까지 도시 전체가 조용한 활기로 펄떡이고 있었습니다. 카사블랑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단연 하산 2세 모스크였습니다. 이슬람 예배 공간이자 도시를 상징하는 이 거대한 건물은 대서양을 향해 우뚝 서 있었고 하늘로 치솟은 첨탑은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에게 개방된 드문 모스크 중 하나로 내부에 들어가 보니 거대한 기둥들과 정교한 모자이크 장식, 햇빛이 천장 유리를 통과해 만들어내는 무늬들이 고요한 장엄함을 자아냈습니다. 관광객의 시선에서 보기에서도 경외심이 들지만 현지인들이 이 공간을 얼마나 일상의 일부로 여기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느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족 단위로 둘러보는 이들, 햇살을 피해 그늘에서 쉬는 노인들까지 모두가 모스크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곳은 무함마드 5세 광장이었습니다.
행정기관들이 모여있는 중심지이자 도시의 심장 같은 곳이었어요. 유럽풍의 건축물이 늘어서 있고 정원이 정갈하게 꾸며져 있었으며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분수대와 야자수 그늘이 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카사블랑카가 가진 이국적이지만 너무 이질적이지 않은 균형을 잘 보여주는 장소 같았어요. 광장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거리들에는 카페와 서점, 오래된 호텔들이 질 위에 있었고 그 안에는 지역 주민과 외국인들이 무심한 듯 함께 어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제가 아주 인상 깊게 기억하는 장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앵팍 해변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다소 불편한 위치에 있고 특별한 관광 안내서에서도 나오지 않는 곳이었지만 지도를 확대해가며 찾아간 끝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풍경은 점점 느긋해졌고 길가의 간이시장, 염소를 몰고 가는 아이들, 언덕을 오르는 낡은 버스 하나하나가 도시와는 전혀 다른 감각을 전해줬던 것 같습니다. 마을 어귀의 해변에서는 몇몇의 현지 주민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고 모래 위에서는 바다에서 막 끌어올린 생선들이 나무 상자 위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가게도 간판도 관광지 특유의 인위적인 조성도 없는 이 해변은 오히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것 같아요. 그곳은 모로코라는 나라의 한 단면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모로코에서의 며칠은 언제나 향기와 소리로 기억됩니다. 도시 전체에 은은하게 깔린 향신료 냄새, 낡은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기도 소리, 이따금씩 들리는 마차의 바퀴 소리, 그리고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들까지 이런 사소한 감각들이 어딘가에서 계속 살아 숨쉬는 듯한 그런 느낌을 풍경처럼 머릿속에 남겨줍니다. 카사블랑카는 생각보다 더 넓고 생각보다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흔적이 남은 건물들과 그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우러진 풍경은 그 자체로도 복잡하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리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노점상이 함께 섞여 있었고 길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시계 대신 해의 움직임에 맞춰 살아가는 듯한 인상까지 줬던 것 같아요. 물론 가끔은 그 느긋함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숙소 근처 카페에서 차 한 잔을 주문한 뒤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한국의 시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의 흐름에도 곧 익숙해졌습니다. 카페는 단지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며 주변을 둘러보는 일상의 거점이었습니다. 이런 카페 문화는 단순히 커피 문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소통 구조와도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 잔의 민트차 안에는 사람들의 리듬이 담겨 있었고 그 리듬이 모여 도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모로코의 문화는 겉으로 보기엔 이슬람 문화권으로 분류되지만 실상은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베르베르족 고유의 전통, 프랑스 문화의 잔재, 스페인어권 문화와 지중해적 요소까지 다양한 층위가 얽혀 있는 나라입니다. 거리에서는 아랍어와 프랑스어가 혼용되고 외곽 지역에서는 여전히 베르베르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언어의 다양성은 그 자체로 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고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흥미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 즉 수크는 이 모로코 문화가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진입로부터 형형색색의 천막과 조명, 과일과 향신료, 골동품과 도자기, 손수잔, 카페까지 모든 것이 넘쳐났어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둘러봐야 할지 막막했지만 어느새 익숙해져 가격을 흥정하고 물건을 손에 들고 비교하며 상인과 눈빛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과 상품이 모두 천천히 흘렀고
사람들은 그 시간을 흠뻑 즐기는 듯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문화적인 복합성은 음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빵 한 조각에도 향신료가 깊이 스며들어 있었고 채소를 조리하는 방식에도 지역의 기호와 전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흔히 접하는 따진 요리나 쿠스쿠스 외에도 시장 구석의 작은 노점에서 파는 간식들, 가정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소박한 음식들까지 모로코의 음식은 다층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 음식들은 현지의 기후와 땅, 사람들의 노동,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섞여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거리의 분위기는 대체로 평온하지만 낯선 외국인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의식하는 그런 시선도 존재하긴 했습니다. 특히 사진을 찍거나 길에서 멈춰 서 있을 때는 조심스러움이 필요하기도 해요. 아이를 촬영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 여성을 향한 시선의 민감함, 종교적 공간에 대한 경계심은 모로코가 가진 문화적 고유성의 일부였습니다.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그저 관찰자로 남는 자세가 중요했고 때로는 말없이 지나치는 것이 가장 나은 예의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로코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숙소에서 만난 주인 할아버지는 짧은 영어 단어를 몇 개 조합하며 도시를 설명해줬고 시장의 상인은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차 한 잔을 건네며 앉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서로 간의 경계와 예의를 지키는 그런 선 안에서는 충분히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모로코에서 머무는 시간은 그만큼 생각한 것보다 천천히 흘렀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길 하나를 건너는데 길모퉁이에 늘어선 가게들을 구경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느림은 불편함이 아니라 여유로움이었습니다. 마치 모로코라는 나라를 조금 더 둘러봐도 된다는 말을 거듭 건네는 듯 했어요. 시간은 이 도시에서 늘 지그재그로 움직였고 그 속에서 저는 점점 여행자라는 틀에서 벗어나 하나의 작은 점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모로코는 여행자를 압도하는 기분을 들게 하진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스며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는 나라, 겉모습만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결이 숨겨진 곳, 그리고 마침내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는 여행지. 제게 있어서 모로코는 그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이국적이면서도 어느 순간 친숙해지는 감정, 그것이 모로코가 남긴 가장 깊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텔라 장의 Orange, You're Not Joke to Me. Hesitation, then ran out of inspiration, and I forgot you totally. But honestly, you didn't rhyme quite so well. But you know it ain't orange. You're not a
다음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한로로의 비틀비틀 짝짝꿍.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린 좀처럼 중심을 잡을 수 없고 어지러운 생각들에 잡힌 이유 매일 바삐 돌아가는 지구 탓일 거야. 나는 한너위 음악처럼 자유롭고 싶지만 내 문 한 칸에 갇혀 있다는 걸 지금 어딜 가야 하는지 알면서도 가끔 모른 척하고 싶은 날들이 있지. 어른이지만 어른스럽다는 말은 아직 어색해요. 비틀거리다 깨지는 두려움은 언젠가 설렘으로 바뀔 거란 걸 난 알아. 이마 위 상처는 청춘의 징표. 우리는 서로의 좋은 반창고 상처투성이에 손을 맞잡고 다시 비틀비틀 짝짝꿍 비틀비틀 짝짝꿍. 눈을 떠도 보이지 않는 길이 무섭다도 시간은 우릴 기다려주지 않지. 자신 없는 너의 걸음에 힘이 돼주고픈 내 마음을 넌 이미 알고 있는지. 사랑스러운 눈가에 맺힌 눈물 부끄러운 마요. 얼룩진 베개 위로 가득한 한숨 언젠가 예쁜 꽃을 피울 거란 걸 난 알아. 이마 위 상처는 청춘의 징표. 우리는 서로의 좋은 반창고 상처투성이에 손을 맞잡고 다시 비틀비틀 짝짝꿍 비틀비틀 짝짝꿍 비틀비틀 빙글빙글 비틀비틀 빙글빙글 비틀비틀 빙글빙글 또다시 비틀비틀 짝짝꿍 비틀비틀 짝짝꿍. 웃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잊지 않도록 우리를 잃지 않도록 다시 비틀비틀 짝짝꿍 비틀비틀 짝짝꿍. 모로코에 도착한 첫날. 시차와 기온의 차이로 인해 몸이 조금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 배는 고파왔습니다. 그건 아마도 비행기 안에서 먹은 음식이 조금 양이 적었던 것 같아요. 공항에서 맡은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가 뱃속을 먼저 깨운 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짐을 풀고 나와 시장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창 밖으로는 과일 노점과 도자기 가게가 줄지어 있었고 안쪽은 다소 어두웠지만 담백하게 꾸며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펼치자 가장 먼저 눈에 띈 이름은 따진이었습니다. 모로코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따진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로코 사람들에게 따진이란 일상 그 자체이며 때로는 잔치상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이름은 이 음식을 조리하는 전통 도기 뚜껑에서 유래되었는데 뾰족하고 둥근 뚜껑 아래에서 오랜 시간 끓여낸 요리는 뚜껑을 여는 순간 향으로 사람을 압도하는 음식입니다. 제가 처음 먹은 따지는 양고기를 이용한 것이었는데 부드럽게 졸여진 고기와 말린 자두 그리고 약간의 시나몬 향이 섞여 있어 처음에는 조금 낯선 조합이지만 점차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따지는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고기와 향신료, 곁들임 채소가 달라집니다. 북부 해안 지방에서는 생선을 넣고 내륙 지방에서는 닭고기나 양고기를 주로 사용하며 산간 지역에서는 제철 채소만으로도 충분히 깊은 맛을 냅니다. 이 음식의 조리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먼저 고기나 채소를 기름에 살짝 볶은 뒤 각종 향신료, 쿠민, 강황, 생강, 후추 등을 넣고 여기에 물을 약간 부어서 오랜 시간 뚜껑을 덮은 채로 끓여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요리의 맛은 재료보다 조리하는 시간과 정성, 그리고 도기에서 만들어지는 수분 순환이 좌우합니다. 불이 센 것도 조미료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불과 시간, 흙으로 만든 도기, 그리고 조용히 끓어오르는 향기.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따진이라는 음식이 완성이 됩니다. 숙소 주인의 말에 따르면 따진은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루 3끼 중 어느 끼니에도 등장할 수 있으며 가족이 함께 먹는 따진은 그날의 대화와 안부, 식사, 그 이상의 시간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몇 번의 식사 자리에서는 모두가 따진 그릇을 가운데 두고 숟가락 하나씩으로 나눠 먹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따진은 음식인 동시에 관계를 나누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모로코의 중요한 요리는 쿠스쿠스입니다. 모로코 여행을 하면서 마주친 많은 식당과 가정식 공간에서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음식입니다. 이 쿠스쿠스는 밀가루를 반죽해 작은 입자로 빚은 뒤 찜통에서 여러 번 찌는 과정을 더해 만들어집니다. 완성된 쿠스쿠스 위에는 보통 고기나 채소, 콩 등을 올리고 그 위에 향신료를 취향껏 더해서 먹습니다. 저는 여행 중 하루 금요일 정오쯤에 쿠스쿠스를 먹은 기억이 유난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모로코에서는 금요일이 특별한 날로 여겨지며 이날에 쿠스쿠스를 먹는 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여겨진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식당은 평소보다 훨씬 붐볐고 그 안에서는 가족 단위의 손님이 많았습니다. 쿠스쿠스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조리가 됩니다. 북부 지역에는 건조한 향신료 대신 허브를 많이 쓰고 남부 사막 인근에서는 건 과일이나 땅콩, 고추 등을 넣어 조금 더 강한 맛을 냅니다. 이 쿠스쿠스가 흥미로운 이유는 그것이 단순 탄수화물이나 부재료가 아니라 그 자체로도 메인 요리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쌀과도 빵과도 다른 식감을 가진 이 알갱이들은 모로코 사람들의 식탁에서 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파스티아라는 음식은 제게 있어 모로코 음식의 진면모를 보여준 결정적인 요리였습니다. 여행 중 어느 날 숙소 주인이 추천해준 작은 가정식 레스토랑에서 처음 맛보게 됐는데 메뉴판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요리였고 모양새만으로는 단순한 파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찻잎을 베어 물자 바로 그 인상이 바뀌었습니다. 겉은 바삭한 필로 반죽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안에는 부드럽게 찍힌 닭고기와 달콤한 아몬드, 계피, 설탕, 달걀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안에서는 짭짤함과 단맛, 향신료의 기묘한 조화가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이 파스티아는 본래 페즈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요리이며 과거에는 궁정 음식으로도 대접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조리법은 꽤나 섬세한 편인데 먼저 양파와 향신료에 조리된 닭고기를 고운 실처럼 찢은 후 달걀로 농도를 맞추고 아몬드와 설탕을 섞은 재료와 함께 얇은 반죽에 층층이 싸서 구워낸다고 합니다. 마무리에는 계피가루와 슈거 파우더를 더 뿌려서 완성을 합니다. 이 음식은 손이 많이 가고 조리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결혼식이나 중요한 행사 때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파스티아를 먹는 순간은 그저 한 끼를 때우기 위한 식사를 넘어 전통과 시간, 손의 정성이 담긴 모로코식 환대를 받는 기분마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파스티아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변형이 되는데요.
해안가에서는 생선이 들어가기도 하고 남부로 내려가면 좀 더 강한 향신료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아몬드 대신 캐슈넛을 쓰기도 하고 속재료에 말린 과일을 섞기도 합니다. 이처럼 파스티아는 하나의 음식 안에 다양한 지역 문화와 전통이 스며 있는 일종의 모로코의 집합체 같은 요리였습니다. 이렇듯 전반적인 모로코 요리는 북부 해안 지역과 남부 사막 지역으로 크게 나누어지면서 조리법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후 식사를 마친 뒤에는 언제나처럼 민트티가 따라 나왔습니다. 모로코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마지막 절차이자 가장 확실한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차갑거나 뜨거운 날씨에 모두 어울리는 이 차는 손님을 맞이할 때, 가족이 모일 때, 장사를 시작하거나 끝낼 때 언제나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처음에는 그 진한 맛과 민트 향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에 몇 번씩 이 차를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향이 있어야 편안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지도 모릅니다. 모로코의 민트티는 단순한 녹차에 민트를 섞어 마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중국산 겉잎을 사용한 녹차를 주전자에 넣고 신선한 스피어 민트와 설탕을 듬뿍 넣어 천천히 끓여내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찻잎을 한 번에 헹궈내고 다시 우리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주전자를 높이 들어 따르며 거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높이 따르기는 단순한 시각적 요소만이 아니라 차와 공기를 섞어 맛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트티 문화를 구성하는 하나의 퍼포먼스로도 작용을 합니다. 민트티는 손님에게 건넬 때 천천히 마시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대화를 천천히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음미하라는 무언의 신호인 셈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작은 노점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민트티 한 잔을 건네며 잠시 앉아가라고 합니다. 그 차 한 잔은 가격도, 시간도, 경계도 잠시 있게 해주는 일종의 여유이자 배려였습니다. 여행 초반에는 단지 달고 향긋한 차로 느껴졌던 민트티가 며칠이 지나고 마치 의식처럼 여겨지는 순간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새 낯선 도시에서 길을 걷다가 피곤할 때면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고 그것은 물리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도감까지 건네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식사들을 민트티 한 잔으로 마무리하고 그 자체로 하루를 정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차 한 잔 속에는 수많은 향신료와 조리법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은 여행의 가장 선명한 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모로코의 음식은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따뜻하며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향을 떠올릴 때면 언젠가 그 식탁에 한 번 더 앉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그런 기억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서울전자음악단의 나무랄 데 없는 나무. 나무랄 데 없는 나무가 있었네. 바닥을 드러낸 바다가 있었네. 구름 돌같은 굴러가는 구름. 그로 인해서 로그인했네. 하늘에도 UFO. 하늘에도 UFO. 사골세 빵에서 사골을 가지고 사골을 가져가. 사골을 치지마. 세상은 돌아가. 어떻게 돌든지 어디로 돌든지 세상은 돌아가. 하늘에는
그렇게 모로코 여행 중에서 유독 낯설고도 깊은 인상을 남겼던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페즈였습니다. 마라케시나 카사블랑카가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도시라면 페지는 마치 시간 속에 고이 보존된 낡은 필름처럼 고요하면서도 강렬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페즈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으며 창밖을 바라보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황토빛 언덕 사이로 간간이 염소떼가 지나가고 드문드문 서 있는 나무 아래 어김없이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도시에 닿았을 때 저는 이곳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시간을 들여 천천히 걸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고서 같은 장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페즈는 모로코 왕국의 옛 수도이자 지금도 문화와 교육, 종교의 중심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약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이 도시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도 그 형태와 구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해온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페즈 엘 발리라고 불리는 구 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실제로 그곳을 걷다 보면 길 하나하나가 중세시대 거리처럼 느껴질 정도로 현대적인 요소는 최소한으로 억제되어 있고 사람들의 삶 역시 오래된 방식에 가까운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페즈는 도시 구조 자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크지 않은 언덕 하나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수백 개가 넘는 좁은 골목길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자칫 방향 감각을 잃기 쉬운 구조지만 놀랍게도 그 안의 사람들은 모두 익숙하게 길을 찾아다닙니다. 길을 묻는 사람에게는 정중하게 방향을 알려주는 이들도 있고 더러는 말을 하지 않고 손짓으로만 길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는 GPS보다 빠르고 정확한 사람의 기억이 곳곳이 숨어 있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건물들의 건축 양식 또한 매우 인상이 깊었습니다. 페즈의 가옥들은 대부분 바깥에서는 거의 닫힌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내부에 들어가면 천장을 향해 열린 안뜰이 있고 벽에는 타일과 조각들이 가득합니다. 이는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건축 방식으로 외부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내부에 정제된 미감을 중요시하는 철학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런 집들 안에는 세대가 함께 살고 중정에는 올리브 나무와 오렌지 나무가 심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 우연히 열린 대문 사이로 보이는 안뜰은 그 자체로 작고 완벽한 세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물 가죽을 무드질하고 염색하는 가죽 공방, 손으로 직접 직조한 직물 가게, 황동으로 식기를 제작하는 장인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도시의 소음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리듬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관광지라고는 해도 이곳에서는 아직도 삶과 일이 구분되지 않는 느낌이 강했고 그 덕분에 도시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유산처럼 다가왔습니다. 페즈에서 처음 방문한 관광지는 알카라윈 모스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곳은 단순한 이슬람 사원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도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1859년에 파티마 알필이라는 여성이 이 모스크를 단지 종교 활동의 중심지가 아니라 그 당시의 철학, 수학, 의학, 천문학 등이 함께 연구되던 종합적인 학문의 전당으로 설립한 곳입니다. 유럽 중세시대가 암흑기로 여겨지던 시절 이곳에서는 이미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학문을 배우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입장은 무슬림이 아닌 경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부 깊숙이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주변을 걷고 안쪽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지점까지는 다가갈 수 있었어요. 흰색 벽과 에메랄드색 타일이 어우러진 건축물, 정중앙에 놓인 분수와 주변 아치의 아름다운 곡선, 그리고 빛이 스며드는 천장 구조까지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기품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은 화려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침묵이 켜켜이 쌓아 올린 단단한 분위기에서 비롯된 듯 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부아니니아 신학교였습니다. 이슬람 신학교 중에서 특히 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이곳은 14세기에 건립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페즈의 대표적인 건축 유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외부는 검소하지만 안쪽으로 들어서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대리석 마루, 스투코 조각으로 채워진 벽면,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모자이크 타일까지, 그리고 그 위를 유영하듯 흐르는 자연광이 모든 요소가 마치 완벽하게 계산된 설계처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곳에서 인상 깊었던 건 한낮의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작고 작은 물소리였습니다. 안뜰 중심에 있는 분수에서 흐르는 물이 주변 건축물에 반사되어 공간 전체에 리듬을 만들어내는 듯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무슬림 건축에서 정결과 명상을 상징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잠시 머물렀을 때 저는 그 장소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사유와 침묵이 자연스럽게 배어드는 공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장소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은 페즈라는 도시가 단순히 보는 곳이 아니라 머무르고 느끼는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화려한 기념사진을 남기기보다는 천천히 걷고 머물고 관찰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도시와 문화에 스며드는 것이야말로 이곳을 여행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페즈는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여행지가 아니라 조용히 곁에 머물며 천천히 마음속에 스며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길을 잃는 순간에도 낯설지 않았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눈빛과 미소는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보려는 의도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고 바라보고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이 도시가 알려주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밤, 숙소 옥상에서 올려다본 페즈의 야경은 마치 한 장의 회화처럼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쥐붕 위로 은은하게 퍼지는 불빛들, 멀리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 그리고 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 도시에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 기억은 오래도록 제 안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페즈는 강렬함이 아니라 지속됨으로 남는 도시입니다. 유명한 이름이나 볼거리보다는 그곳의 구조와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에서 전해지는 깊은 온기, 그것이 바로 여행자에게 오래 남는 기억의 형태라는 걸 저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네. 뺨을 메만지는 바람, 한숨만은 깊어져만 가고, 저 멀리서 핑 도는 눈물, 이름을 붙여준 내일, 보게 어지는 미래 빛라인. 전진한 말하니 이런 기분도 신이 나서 날아갈 정도로 웃었던 날도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키울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넘어서 아주 많은 처음을 주었잖아. 이어져 가서는 닿기를.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키울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넘어서 아주 많은 처음을 주었잖아. 이어져가서는 천진난만한 이런 기분도 신이 나서 날아갈 정도로 웃었던 날도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키울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넘어서 아주 많은 처음을 주었잖아. 이어져가서는 닿기를. 다음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전기뱀장어의 낚시왕의 사랑. 가끔 내게 전화해서 너의 안부를 묻게 하는 너의 낮은 수법들은 이미 나도 다 알고 있어. 너무 많은 떡밥들은 난 이미 물어버렸네. 낯선 집 창문 두 사이 너를 찾고 있었을 때 두근대는 가슴 때문에 들킬까 두려웠어. 신발은 곱게 벗었어야 손에 들고 있었었네. 사랑의 낚시왕, 낚시왕의 사랑. 사랑의 낚시왕, 왕왕, 낚시왕의 사랑. 다시 내게 전화해서 나의 안부를 묻지 말래. 목적어도 없는 글 SNS에 올리지 말래. 너무 많은 떡밥들은 난 이미 물어버렸네. 사랑의 낚시왕, 낚시왕의 사랑. 사랑의 낚시왕, 왕왕, 낚시왕의 사랑. 끝도 없이 나를 망가뜨려도 난 좋았네. 잠든 너의 숨소리가 너무 그리워 찾아올 수밖에 난 없었네. 사랑의 낚시왕, 낚시왕의 사랑. 사랑의 낚시왕, 왕왕, 낚시왕의 사랑. 이번에는 슬기로운 여행 생활, 여행 팁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페즈 시가지를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페즈 9시가시로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은 혼란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발걸음,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연 가게들의 향신료 냄새, 수레를 끌며 지나가는 상인들까지 어느 방향이 중심이고 어디로 향하면 무엇이 있는지 분간이 가지 않은 채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어느 골목 하나를 따라 흘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길이라는 개념이 똑바로 뻗어 있는 것이 아닌 마치 시간의 틈 사이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드는 곳, 그것이 바로 페즈 9시가지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중세의 구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기가 넘는 골목은 서로 이어져 있으면서도 다 닮지 않았고 지도 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꽤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갈림길마다 걸음을 멈추고 어느 방향이 맞는지를 고민해야 했고 가끔은 방금 지나온 길인조차 분간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회전을 거듭하고 나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길을 잃는 것은 곧 일상이자 하나의 의식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감정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폐지의 구시가지 회전은 목적지를 향해 직선으로 향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거리든 예상치 못한 경사와 돌출된 건물, 갑자기 사라지는 간판 등으로 인해 방향을 끊임없이 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이 도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길을 잃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장면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어느 구석진 벽면에 새겨진 아름다운 장식, 가게 앞에 앉아 천을 손질하는 장인의 손끝, 고양이들이 줄지어 누워있는 계단, 그리고 골목 깊숙이 자리한 작은 모스크의 정적까지 모두 길을 잃었기에 만날 수 있는 풍경들입니다. 이 도시를 걷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지도를 펼치지 않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한 집착을 잠시 내려놓고 발길이 가는 대로 걸어보는 겁니다. 물론 가끔은 낯선 사람과 마주쳐야 하고 너무 깊숙이 들어간 골목에서는 돌아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나면 자신만의 리듬으로 도시와 조율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여행자가 이 도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여행자의 호흡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돌아보면 이 도시에서는 한 번도 같은 길로 두 번을 걸은 적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같은 장소에 도달하더라도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전혀 다른 풍경을 통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걷고 헤매는 사이 도시의 구조가 조금씩 어렴풋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길을 잃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폐지에서의 여행은 정확한 지도가 아닌 감각과 리듬으로 완성이 됩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폐지 구시가지에서 길을 잃음이 주는 가장 큰 기쁨이자 의미였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불안이 아닌 발견으로 이어지는 공간, 그것이 이 도시가 품고 있는 매력의 본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광장의 불빛 아래 민트티 잔 안에 남은 마지막 온기를 들이키며 그날의 마지막 장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곡의 도시를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그 땅의 리듬에 몸을 맡기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지도를 내려놓는 순간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고 낯선 음식 한 숟가락에 오래된 이야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골목에서 가장 선명한 장면을 마주하기도 했죠. 이야기, 냄새, 질감, 골목, 음미, 체험, 기억. 그 모든 단어들이 모여 하나의 도시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모로코는 그 자체로 한 권의 책이자 한 잔의 향기이며 긴 여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영진의 한명입니다. 였습니다.